겸손은 맞습니다. 제가 27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계에서 가장 패션에 신경 쓰는 특히 신발을 봐야 됩니다. 신발이 옷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입장! 뉴 발란스네, 뉴 발란스. 네. 겸손해서 저희가 콜라보로 이것저것 만들다가 이제 신발도 만들까 하는 중인데 연락이 온 거야. 그거 언제 팔아? 야, 그러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만들다가 에이 접자 이럴 수도 있잖아. 짰어? 그거 저 신발 사이즈 좀 다양하게. 볼 넓게. 볼 넓게. 그리고 정세현 장관한테 매일 전화 와요. 엄청 혼났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왜냐면은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 그러니까 옷을 왜 이렇게 딱 붙는 걸 입냐. 그분이 이제 고향 선배거든요. 머리 짧게 깎으니까 얼굴 더 커 보인다. 옷 딱 붙는 거 입고 다니지 마라. 아니, 옷이 딱 붙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자, 개요는 이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대선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저희처럼 매일 수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상 수치가 있어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데? 또는 기관들마다 크게 수치가 차이가 난다든가, 또는 갑자기 급변한다든가. 지난 대선에 이제 그런 수치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 주셨죠. 최근에 한 몇 주 됐어요. 최근에, 특히 ARS. 느끼지. 네, 좀 느껴져요. 네, 느껴, 우리. 특히요, 휴가철 되면 되게 조사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휴가 가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휴가철에 장난칠 가능성이 더 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탈에 특히 그렇게 많이 튄 조사들이 있잖아요. 꼭 상단에 노출된다? 최근 들어서. 자꾸 그런 수치를 이제 각인시키는 거거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상회하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곳의 전화 면접 조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해 버렸단 말이죠. 남은 방법은 우리가 이통사에서 사오는 가상번호 있어요? 이걸 빼내가지고 실제 사람들을 대기시키는 거야. 엄청 무식한 방법이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과거에 실제 그런 식으로, 자, 전화 대기해. 쫙 돌리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전화 면접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건 제가 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ARS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대한민국 여론조사 설계 자체를 바꿔야 돼요. KT와 함께. 맞습니다. 맞고요. 그 시사 프로그램 보면 여야 패널들 나와서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송사에서 40% 넘는 조사 결과만 딱 보여줘.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랐죠? 그러면 민주당 쪽의 패널들이 나와서 아니 그런 조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공부들을 안 해. 그 프레임에 이미 잡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ARS조차도 그 취약한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어제도 제가 방송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딱 그런 조사 나오면 이렇지 않은 조사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조사에 취하면 대통령실이 더 오만해지고 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탁 치면 되는데 40%가 막 돌파하는 ARS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공격하며 지지자들 결집했다. 이권 카르텔 뭐 이런 걸 어. 때려잡으니까 시원하게 지지율이 올랐다.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간첩이냐? 또는 이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냐? 왜 안 물어봐? 물어봤더니 70% 이상 국민들이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10몇 프로 또는 뭐 20% 초반이 네. 있어요. 그러면 10몇 프로와 20몇 프로가 만족해가지고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한다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 전화 면접은 어떠냐? 정당은 9% 10% 차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왔죠. 민주당이 좀 올랐습니다. 네. 2.9%포인트. 근데 ARS는 확 줄었어요. 네. ARS는 한 절반으로 줄어든 거, 이게. 국민의힘이 노량진 가가지고 수돗물 마시고 막. 아니, 그거는, 두고도 역사 교과서에 남을 법한.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네. 간이 불해야 이걸 마시게? 특별히 국민의힘이, 이런 지점 때문에 지지율이 급등했겠다 싶은 요인이 없어요. 그거 아닐까요? 라면값 50원 깎아준 거? 통계를 냈더니, 그렇게 떨어뜨리면 1년에 약 3,000원 정도 절감이 된대요. 사람들이 라면 먹는 횟수가 있잖아요. 3,000원. 근데 주가는 3,000억 원이 떨어졌어요. 3,000억 원이. 오세훈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 음. LH공사 집중 공략하면서 잘했어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빌드업도 잘했단 말이야. 좀 빌드업 잘했죠, 사실. 단일화 계속 차근차근 가면서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김기현이 뭘 잘해요? 아니면 국회의원 들어서 뭐 수저 마시고 그것이 물고기 똥싼물이야 그거. 이상하다. 네. 자,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말만 해왔거든요. 주중도 그 비싸다고 알려진 전화면접을 또 해보자.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쓰고 있어, 씨발. 이번 주는 4천만 원 들어간 거야. 그렇지. 한 주에. 근데 여론조사 꽃은 탄생한 목적이 그거예요. 정말 여론 지형이 어떠한가. 그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자. 해봤어. 해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자, 대통령, 우리도 40% 넘어왔어요, ARS가. 근데 전화면접은 약보합이에요. 조금 떨어졌으니까. 네, 0.5%포인트. 뭐 특별히 올라갈 요인이 없잖아. 우린 약보합이거든? 그리고 주중 주말도 비교해보면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은 1,000명을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1,000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잖아. 실사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관적 이념 성향들의 비율이 나와요. 보수, 진보, 평일조사, 주말조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요 정도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RS 여기서 한 10% 가까이 높은 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정부를 때리니까 보수가 결집했다. 결집 안 했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이유로 설명하라는 느낌. 이전 정부를 간처로 몰면 지지율이 상승한다. 누가 그래?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는 주중도 하고 주말도 하고 주초돼버릴까, 씨발. 직원들 파업합니다. 자, 전화면접을 중심으로 보세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 박인환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검찰 출신인데 70% 이상이 문재인이 간첩인 걸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간첩이냐고 물어봤어. 아니요. 16.2%는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아스팔트로 나가는 거냐. 극우 유튜브 하고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 말이 안 되지. 이게 거꾸로 나왔어야 되지. 지지율이 급등하려면.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냐. 거의 70%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야. 간첩이야. 그랬다고 지지율이 급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도층들은 이런 게 막 논박을 하면 투표하기 싫거든.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자기 사람들과 똘똘 뭉치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 혐오를 부르는 주장들인데 그렇다고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는다고. 또 추가해서 물어봤어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누가 국정 운영 능력이 낮다고 보십니까? 37대 51이란 말이야. 이런 걸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진보 보수가 결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렇죠. 양쪽으로.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중도가 일로 붙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잖아요. 아까 36.5였으니까. 이게 우리 보수의 사이즈예요. 현재 스코어.
근데 중도가 이쪽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건 바로 직전에 진보적 성향의 정부와 지금 현재의 정부가 대결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실제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획득해야 하느냐. 야당, 여당이 아니라 정당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민주당 39, 국민의힘 3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실제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야당이 이겨야 됩니까? 여당이 이겨야 됩니까? 그럼 야당이 이겨야 된다? 한 50% 나와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다 가지고 못해요. 이건 이제 신당이 얼마나 관심 있습니까? 82.5% 관심 없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신당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 그렇지. 제3신당. 그러면 혹은 신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양당 구도에서 제3신당 뭐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성이 한 절반 정도 올라온다고. 근데 너 관심 있어 없어? 그러면 관심 없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호하지만 물어봐요.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오염수 방류, 뭐 찬밥 묻고 그러는데 찬밥은 의미가 없잖아요. 일부는 방류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오케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려하냐고 물어봤어. 75.2%가 우려한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폭등해? 그렇죠. 네. 그리고 야 회신 캠페인, 사진 죽인다 저거. 횟집 회식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쇼에 불과하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수조 마신 거. 그럼 더 올라가. 이거 80% 올라가지, 그거는 진짜. 네. 자, 90%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거. 그렇지. 그래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단 말이죠. 퇴장했어요. 자, 일본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포결 교보가 퇴장한 것이 잘했다. 아니다. 단독으로라도 상정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차이 나잖아. 자, 많이 했구나 우리가. 특목고가 오히려 사주기를 더 부추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지지율이 올라가? 지난주에 주요한 이슈도 다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예. 지난주. 지금까지 본 것은 금토에 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마찬가지죠? 이게 중요하죠. 투표용량은 원래 8, 90% 나와요. 근데 선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 치고는 투표용량이 굉장히 높여 나온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근데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가 74.4. 근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는 85%, 국민의힘 지지자는 8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지. 선거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평가냐? 그 중간평가 맞다. 네. 이 중간평가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렇게 선거 구도가 짜여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 적국 투표층은 무려 73.8%가 중간평가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 투표층은 이게 중간평가고 잘했다 못했다를 내 표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 윤석열이냐 아니냐, 선거 구도가 이 구도로 짜여질 것이다. 그리고 차기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또 한 번. 이게 이제 여야로 물어본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국정안정론, 정권심판론 이렇게. 그러면 야당의 힘을 실어준다가 50%가 대체로 넘거나 근접해요. 네, 그죠? 그렇죠. 여기도 한 12% 차이 나잖아요. 예. 그 12%가 민정에 다 오느냐? 다 안 온다는 거지. 36만 민정으로 오고 29는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왜냐면 여기서 정당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빠지죠. 밑에 보면은 이제 쫙 나눠지잖아요. 정의당, 제3당, 기타 후보, 없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적국 투표층 한번 보여주실래요? 42.8대 33.8. 그러니까 9%포인트 정도는 민주당이 앞서 있는 거예요. 적국 적극적으로. 투표층이 대부분 투표를 하는 층이거든요. 전체 사이즈보다는 이럴 때는 적국 투표층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투표하는 거니까. 그리고 투표한 것만 카운팅하는 거니까. 만약에 저렇게 9%포인트를 유지하면 민주당이 150석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 보시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데서 양당 간의 격차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 변수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구도적인 측면을 보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지 않은 조사 결과들도 나올 텐데 저희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할 거거든요. 당연히 참조하고 꼭 전화 면접을 기준으로 쭉 시기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할 거니까 50%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중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태섭 플러스 정의당 출신. 잡탕 신당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언론이 이제 민주당 정의당 출신들이 뭉쳤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민정을 발표가 일로 이쪽으로 오잖아요. 오니까. 예. 그래서 갈라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 줄 텐데 왜냐하면 이걸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은 민주당 표가 갈라지라고 밀어주는 거니까. 누군가 기획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이제 본격화되면 다루기로 하고 현 의원이 재출마하면 지지하겠니? 반반이야. 이거 이전 조사에 비하면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거예요. 보통 현역 교체 의향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60% 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자, 현역 의원들이 잘하고 있나? 근데 또 실제 재출마하면 또 뽑아줘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본인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이 뭐냐? 후보자 능력 자질 도덕성. 이게 큰 요소라고 답을 하죠. 이거는 정답을 말하는 시간. 박빙 선거구에서는 후보 요인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고 드라마를 잘 써야죠. 소속 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정답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소속 정당이 7.9잖아. 실제는 79%예요. 자, 다음은 야, 이건 좋아. 이거 이제 제가 만든 질문인데 이거 이렇게 질문해야지 사람들이 갈등하거든요. 신인을 많이 등용해야 합니까? 그럼 8, 90% 선택해요. 근데 참신한 신인이 있어. 하지만 노련한 재선도 있어. 20대들, 30대들, 이 젊은 층이 노련한 사람들 꽤 좋아해요. 그리고 보시면 50대, 60대 좀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은 신인으로 불가리 해야 한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거든. 왜 그래, 20, 30대. 왜 그래. 만약에 능력 있는 삼선 이렇게 바꾸잖아? 이거 그럼 또 올라간다? 더 올라가지. 더 올라가지.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신인들이 있는 건 좋죠.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신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눈길을 끌고 상징적인 신인들이 있는 건 좋은데 신인으로 다 교체한다? 그래서 이긴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죠. 자, 이거 재밌더라고. 오픈 문화, 자유응답으로. 어떤 유형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문항이에요.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나와요. 거짓이 없고 맡은 일에 성실하며 정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와 시대를 읽으며 좋은 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굴종 외교하지 않는 사람. 언행 일치가 되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안보 능력이 있는 사람. 법조계 인물이 아닌 사람.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 신선해.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떠올리면서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때까지 계속 쌓아갈 거예요.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준비해서 선거 때 가이드북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을 바탕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지지자들한테 하나씩 선물해 줄 수 있는. 김어준. 호미 모양으로, 호미 모양. 박하래용. 호미 모양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가.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7이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에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최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데시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까지 비 오고 막 덥고 그러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너무 난 좋은데. 모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는 저는 특권층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는 집단들이죠. 그 정점에 저는 재벌 자본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권력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그게 바로 이제 검찰 권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배하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정 관료들이죠.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벌 자본과 특권층들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집단들인 건데, 이 특권층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 근대 사회의 산물이죠. 전 근대는 신분사예요. 인간의 욕망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해체를 한 거잖아요. 신분제 사회를요. 칸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비라든가 노예 같은 경우는 이게 도구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목적 그 자체이다. 도구가 아니라. 이걸 선언한 사회가 이제 근대 사회인데, 이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질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설정을 했잖아요. 경제 영역에서도 자유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하기가 쉽지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왜 사회적 동물이란 삶을 선택했을까? 그럼 이제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제 교수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생존에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산활동인 겁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걸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배분하는 문제. 이게 이제 돈의 배분 문제인 겁니다. 시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불평등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만 작동하게 되면요.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경제적인 지배와 애속관계가 생기죠.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바로 뭐냐? 공적인 영역이죠. 공공 영역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하는 것이 공적 금융. 영어로 우리가 public finance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공공적인 영역, 공공적인 차원 속에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은 누가 관할하고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1인 1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적인 금융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담당하는 게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다음에 최저한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세습사회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등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접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피아 집단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요. 재정 건전성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한다. 이건 누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반대해 이거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 건전성은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라 이거예요.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거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출을 줄여라 이거예요.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4의 몫을 떼어내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 4의 몫을 적게 떼어내면 누가 혜택을 봐요? 부유층들이 혜택을 보죠. 지출을 줄이게 되면 대개 어디가 타격을 보느냐? 힘없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타격을 보게 되죠. 정부의 그늘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민간 시장용으로 금융시장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거대를 하라 이거죠. 금융자본들의 돈놀이에 희생물로 전락하는 거죠. 자, 교수님, 그렇죠? 예? 제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1원 1표,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만들어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재정 건전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목표는 지출 최소화다. 나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금하고 쓰는 돈하고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근데 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되잖아. 그래서 감세했잖아. 그렇게 감세해버렸더니 제일 먼저 돈이 줄어드는 데는 어디냐? 복지와 공공지출. 그러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지, 거꾸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나라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사금융으로 가야 되지. 결국은 사금융으로 하는 순간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지요. 취약계층들은요. 교수님, 저는 1분 만에 했잖아요. 원래 학생이 더 저기죠. 예. 공적 금융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죠.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금융기관에는 자기들이 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국회 권한이 보게 되면요. 정부에서 넘긴 것 중에서 증액을 할 수는 없고 감액만 할 수 있고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되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걸로 끝내는 거죠.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선출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드는데 국가 채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법률로 하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법률로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수지라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족쇄 채우는 거예요.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못하는 거라고요.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건드리는 걸 싫은 거야. 누가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재정 관료들은 테크노크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예산 편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선출 권력한테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1년 동안 생산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사회 몫을 쓸 것인가 하는 거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선출 권력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의민주주의 속에서요. 근데 그 선출 권력의 권한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찰들하고 똑같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국민을 위해서 가는데 자기 집단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검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압수수색 안 받는 집단들이잖아요. 재정 관료 중에 전부 다 싸잡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 관료들 중에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시킨 집단이에요. 모피아들이 퇴직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거 엄청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협동조합원들을 꾸리는 건데 여기에도 감사로 내려가요. 대한민국의 금융자가 금융기관으로 이 타이틀을 붙이고 영업하는 곳에는 이들이 퇴직하고 내려가서 자리 꿰차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갖다 채용을 하겠어요? 로비하려는 거죠, 뭘.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공공자원을 사유하는 거죠. 재정준칙 입법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상 절대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남기 때까지 이거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걸 법률로 이제 못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거야. 법률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뭘 맞아요. 그러니까 바보 대통령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테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 돈을 아껴 쓰는 법률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옆에서 총선에서 자기들 머릿속에 지금 170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만든다 이거? 일반 국민들은 이 검찰 폭력에 별로 무관하잖아요. 별로요. 일반 국민들한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재정 준칙이에요. 공적인 금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재정 관료들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통합 수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IMF도 돼 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 수지로 바꾸겠다. 관리 수지는 계산하는 산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무력화.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줄이는 건 뭐냐? 복지나 공공지출을 가장 줄인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적인 금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기초수지라는 게 있어요. IMF에서 1년에 2번씩 4월달과 10월달에 재정 모니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한 15년 정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IMF 그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2006년부터 그러니까 2022년 작년까지 쭉 봤을 때 소위 3% 이내에서 관리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야.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3%를 안 넘었었어요. 유일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3%를 초과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재정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나라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맨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창고가 거덜해놨다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라고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관료들이 입력시키는 거죠. 윤석열이 뭘 알겠어요. 국가 채무 개념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말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역추적해보면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본인이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뉴스고 얘기했잖아 진짜. 그런 분야가 한 군데뿐인가요? 적어도 제 전문 분야에선 그래. 그러니까 국정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사실. 예. 아니, 최근에 그 교육 분야에 보세요. 뭐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와서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쉽게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휴게실에 모여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마디씩 다 이렇게 이제 떠들잖아요. 교수들도 한 점심 먹고 들어와서 휴게실에서 그러니까 막 수다를 떨고 앉아있거든요.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운영에서 지금 그대로 뱉는 거야. 이 사람은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그럴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뭐 재정 준칙 막 설명하고 막 15년간 IMF 재정 모니터 알아? 막 궁금하죠? 수치. 수업 시간을 점심시간 쪽으로 집중해서 배정을 해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방송 가야 되고 저녁에 그리고 저 정도 짝밥이 되면요. 네. 피해줘야 돼. 돈만 주고 피해줘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아,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할까봐. 아이, 이런 재미없는 얘기는 안 하지. 우리가 3% 초과한 적이 없는 나라! 자, 지금 근데 이렇게 재정 건전을 얘기하는 집단이 성적표를 한번 잠깐 보자 이거예요. 성적표를. 작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빨간색이 뭐냐면 통합재정 수지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냐? 작년에 마이너스 3%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으로 내세운 게 관리수재, 파란색으로는. 그건 마이너스 5.4%. 이 세모가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이 세모가 마이너스라는 표시예요? 네. 이 세모로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기해드릴까? 아니. 올해 들어와가지고 성적이 어떠냐? 올해. 보게 되면요. 23년 1, 2, 3, 4월 달 있잖아요. 그 1분기만 보게 되면은 관리 수준은 마이너스 9.9%야. 오.
자기들은 마이너스 3% 가겠다고 해놓고서 마이너스 9.9%. 15년간 3% 내에서 방어하던 것을 예.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마이너스 7.6이 됐어요? 예.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마이너스 9.9잖아요. 이 재정 수지가 나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적자를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야. 뭐 감세도 해준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감세해주고 나서 예. 경기가 이렇게 나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네. 경기가 나쁜 것도 자기들 탓 아니야. 중국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다 자기들 탓이야, 이거.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뭐냐면 추경 편성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추경 편성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출을 대폭 막 줄이고 있어요. 4월 달까지만 이미 26조 넘게 줄였어요. 올해 쓰려고 예상했던 것에. 가계와 기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가는데 정부까지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성장률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그럼 GDP가 나빠지게 되면 분모가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채무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켜지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진 국가들이 심지어 유로존조차도 이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것을 법률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거 가지고 기재부가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저거를 그렇게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권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모르네. 찬스 왔다, 찬스. 지금 진짜예요. 하시는 진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기면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머리에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교수님, 끝.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에서 속이 좀 후련합니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8시간 일을 해서 월 매출 제가 지금 찍는 그 정도 찍으면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저도 다른 데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이거 소비할 수 있겠다, 좋아하겠다. 정말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 퀄리티가 나와요. 곱창 장사한다면 와우 곱창 선택해야죠. 저는 추천해요. 프랜차이즈입니다.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생 프로젝트 시행 중이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를 면제해드리고 있다. 와우 곱창. 고민 말고 전화주세요. 고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구가 좋은데? 또 찢어졌네. 그럴 땐 탄탄한 비대겸행 휴지로 바꿔보세요. 탄탄하게 잘 만든 비대 겸용 휴지. 브린재지. 아주 이 종이 좋아요. 우유값을 다시 휴지로 되살려낸 겁니다. 굉장히 질긴데 질기면서 흡수력이 좋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50팩을 쓰면 나무 한 그루를 보존할 수 있다. VM재질에서 만든 겁니다. 아주 질이 좋아요. 종이 먼지가 없어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바스 탈취제. 분자에 흡착되어서 악취 근본을 제거하는 방식의 탈취제다. 현재까지 200만 개 팔렸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캡슐 클리너? 캡슐형으로 나온 것도 있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요거는 이제 마고마카 스테디셀러죠. 행사 중이네요. 세트 하나 하면 단품 하나 추가로. 자, 다큐멘터리 쓰라의 황윤 감독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나이스. 자, 2주 전에 나오셨을 때 이사를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연락처라고 하나 받아서 만났더니 갯벌에서 새를 찾아다니고 있더라. 그 남자를 찍었더니 이런 다큐가 나왔더라. 그 문제의 남자 오동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황용 감독이 다 실토했잖아요. 새 덕후시거든요. 20년 동안 덕질하는 분인데 그 덕후를 덕질한 거죠, 저는. 덕후의 덕후인 거죠. 네. 자, 덕후의 덕후. 거길 갔더니 새들이 멸종위기 종만 해도 50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40여 종이 넘죠. 다시 말할게요, 그럼. 새 종류가 40종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40종 살고 있더라. 그거를 지금 20년째 갯벌을 찾아다니면서 그 새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자, 어떤 새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보여드리기 전에 네. 다스베이다 2주 전에 나가고 나서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청취자분들과 총수님께. 네. 2만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독립영화로서는 10,000명이 거의 100만, 상업영화 100만에 해당하는 숫자라 다스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 같다. 감독과의 대화를 해보니까 다스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라니. 아니, 더욱더 놀라운 거는 해외 각지에서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대만에서 번역을 해줄 테니까 빨리 대만에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베를린 같은 데서 막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이걸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다스베이다를 여러 매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실행력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영화가 잘 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날고기는 배우들이 나와서. 그 날고기는 배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영화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감독을 내가 처음 봤어요. 자, 봅시다, 잠깐. 흑무술 우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 위쪽에서 봤다면 더 깊이 갈수록 테레비당 고동이 막 그 별처럼 막 은하수처럼 막 흩어져 있다든가. 수라는 개개비의 영토. 수라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에서 내려온 잿빛 개구리 매의 영토. 수라는 쇠제비 갈매기의 영토. 수라는 매일 아침 물고기를 먹으러 출근하고 오후엔 잠잘 곳으로 퇴근하는 가마우지의 영토. 야. 이걸 다 매립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공항을 짓겠다고. 이미 하나 있는데 또 짓겠다고. 그러니까. 적자 공항 있는데. 적자 공항을 또 짓겠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건설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건설 회사들이 돈 벌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모든 습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저희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년 전부터 수라 갯벌 돌아다니셨다고 갯벌을 쫓아내면서 새를 찍고 왜 20년 동안이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보전팀이 있어요. 그 해양보전팀에서 이 한일 공동조사팀을 2000년도에 꾸려가지고 3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민간합동조사단이 꾸려져요. 그런데 민간단체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의 해양조사팀에 모였고
6, 7년 정도 유지되다가 순수 민간 사람들만 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관민이 조사단을 꾸렸는데 그렇죠. 2000년도에. 민간에서는 이거 반대했는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갯벌이라고 무수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이거 개발해야 된다고 협의한 내용하고 완전 다르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보고를 그렇게 해버렸다. 네. 본인은 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문견시무이라든지 수경스님 많은 분들이 삼보일배로 300km에 가까운 곳을 부안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게 돼요. 그때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이야기가 궁금해요. 본인 이야기. 예. 그 2003년도에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저희가 활동을 그냥 대학생이 갑자기 야, 나 앞으로 20년 동안 새를 지킬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새가 아름답다. 이렇게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200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03년도에 한일 공동조사단에서 조사단이 이끌면서 제가 거기 조사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모집 광고를 보고. 근데 왜? 그때 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발 알려줘. 나는 왜 여기까지 왔나? 어릴 때부터 새를 좋아했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2003년에 그 해부터 갑자기 새를 좋아했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쩌다가 이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게? 그 조사단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30초만 주세요. 네. 원래 조사단에서 저는 조사단 안 궁금해. 대학생으로 그 조사단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럼 새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는 새를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도요새를 보면서 거기에 빠지게 들어게 되겠죠. 거기 왜 조사단이 들어갔냐고. 내 말을 좀 들어요. 환경운동연합에 그 한일 공동조사단을 모집을 했어요.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하면 되잖아. 네. 자, 2003년에 대학생이었는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조사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조사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 네. 그러다가 거기서 도요새라고 하는 새를 보게 된 겁니다. 새만금 갯벌이라는 곳을 안으로 쑥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 도요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도요새라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중재를 좀 할게요. 너무 괴로워. 알고 싶은 게 알아지지가 않아. 네. 저도 사실 만만치 않게 오래 걸렸거든요. 7년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을 찍어야겠다고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제 도요새 얘기인데. 자, 정리해보면 환경 문제 좀 관심이 있었다. 또 새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이 있었다. 조금? 조금. 조금이라고 합시다. 진행을 위해서. 조금 관심 있는 걸로. 자, 합의 봅시다. 하지만 도요새를 만나는 순간 진정 새에 대한 관심이 샘솟게 되었다. 네. 이거 보통 한 20초 만에 끝날 얘기인데. 그 다음에 직접 갯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도요새의 어떤 점에 매료된 거예요? 붉은 어깨도요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붉은 어깨도요. 붉은 어깨도요는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가창오리처럼 그 엄청난 가창오리 때 무리를 갯벌에서 봤을 때는 그 자연에 주눅이 들어요. 무엇이 가창오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백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에 대해서. 오늘 가창오리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자, 가창오리가 떼지어 다니는데 그렇게 이 도요새도 떼지어 다니는데 그런 군집을 보고 나면 압도된다. 아예 압도되죠. 완전히. 그 머리 위에서 한 30m 위에서 한 10만 마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날면요. 큰 프로펠러가 도는 것처럼 우수수 하고 날라요. 어떤 여자분들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버려요. 처음으로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그렇게 압도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새만금 갯벌이라고 하는 것을 돌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0km 정도 돌아야 되거든요. 새만금이 여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새만금을 계속 안내하다 보면은 점심 때 밥을 먹다 보면은
질문해요. 새만금 언제 가냐고. 그래서 선생님 오전 내동 돌았던 게 새만금이고 오후 내동 돌을 게 새만금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새만금은 이렇게 여기가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이게 지구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보면 규모에 놀랍니다.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매립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이 귀한 땅마저. 그렇죠. 간신히 살아남은 이 땅마저 다 엎어버리려고 한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 제가 얘기를. 처음 수락갯벌에 갔을 때 봤던 새가 바로 얘예요. 저어새. 아, 이게 뭐라고요? 저어새. 그때 이렇게 커요, 진짜로? 뉴스공장에 네. 알려드렸잖아요. 교수님. 이 친구는 대만에서 겨울을 나고 우리나라에 여름에 오거든요. 큰 숟가락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예, 큰 숟가락 정도. 아니요. 부리가. 부리가 숟가락? 예. 저어서 그래서 먹어요. 스푼빌입니다. 머리에 왜 이거 쓰고 검은 나온 머리 갈매기 제 영화에 나오는 또 날고 머리 기는 배우 중에 갈매기. 한 분이신데 검은 머리 갈매기. 그거 왜 쓰고 나온 거예요? 보존운동하는 평화바람이라는 곳에서 딸기와 오이가 만든 거거든요. 딸기가 오이가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예. 딸기와 오이라고 닉네임을 쓰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거를 저희가 보존운동 할 때 쓰고 나가잖아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애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100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찾아오는 사람들 재밌으라고. 예. 새만금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생겼고 아, 너무 그렇게 2003년에 시작한 거를 2023년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런 남자를 발견한 우리 황 감독님은 저걸 찍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결심하신 거예요? 저어새를 처음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어. 또 되게 귀한 새거든요. 전 세계 6천 마리밖에 안 남아있는 오. 멸종위기 1급이고 대만에서는 거의 국조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극진히 보살피는데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막 버젓이 살고 있는데 막 매립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처음 수락갯벌에 갔을 때 이 새가 150마리가 제 눈앞에서 먹이를 잡고 있는 전 모습. 세계 6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눈앞에 150마리가 있는 거야. 네, 너무 깜짝 놀랐죠. 갯벌이 있고 새들이 이 귀한 새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에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6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새 150마리가 눈앞에서 막 놀아. 그런 곳이야. 그런 걸 지금 안 그래도 적자인 공항이 있는데 그 근처에 공항 하나 떠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실제 참여해서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액션 플랜 있으면 좋겠다. 4개. 4개로? 4개 많아요? 4개 5개? 맞긴 많은데. 그것도 4개. 일단 들어봅시다. 자, 4개를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과 우리 오동필 씨를 주기적으로 모실까 생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액션 1. 1. 진짜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어떤. 영화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아니, 진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관객분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너가 영화 보고 인증샷 올리면 커피 쿠폰 쏠게. 어떤 분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본 사람이 또 감동해갖고 또 퍼뜨리고 또 그 본 사람이 또 퍼뜨리고 가고 있다. 영화를 많이 봐주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감독으로서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조사단으로 나온 거고 검은 머리 갈매기로 나온 거예요. 저 황 감독 아니에요. 검은 머리 갈매기가 언제 한번 발언권이 있었나요? 검은 머리 갈매기 아니잖아. 검갈 맞아요, 지금. 1번은 영화를 많이 보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알겠어요. 자, 네, 3번. 그래서 3번부터 우리 단장님. 7월 6일부터 새만금 쪽집게 강연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방송에서 날짜가 여러 보일 날이라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강연이 되죠. 만들어졌다. 네. 강연. 8월 6일 날 부안 쪽에 해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창 갯벌에서 8월 6일 날 장승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장승? 네. 거의 장승을 20년 동안 세우려고 장승 하고 세우는 성지 같은 곳인데. 네, 장승 세우는 장승을 할 거고.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장소가 삼보일배의 시작점이에요. 서울까지 삼보일배 시작점이고 새만금 보존운동에 씨앗을 뿌렸던 장소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걸 기리는 의미에서 거기에 그렇죠. 이제 예. 장승을 세운다는 건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승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아, 이미? 네, 그렇죠. 쓰러지면 누군가 다시 세우고 20년 또 다시 동안 세우고 장승이 세워져 이렇게 있고 해서. 또 장승이 쓰러지면 누군가 또 하나 세우고 이름 없는 사람이 와서 세우고 이름 없는 단체가 와서 놀라운 세우고 건 네. 뉴질랜드에 마오리족도 와서 세웠어요. 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도요새를 위대하다는 새라고 그렇게 좋아하냐면 뉴질랜드 호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까지 가요. 그거를 매년 반복해요. 수만 킬로미터를.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딱 한 번 쉬는 곳이 서해안 갯벌이. 우리나라 갯벌이 사라지면 얘네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오리족이 자기네 조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조요제를. 근데 자기네 조상들이 가는 그런 성스러운 곳이 파괴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2003년도에. 그래서 그때 와서 세웠던 장승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8월 6일 날 또 다른 이제 장승이 쓰는 겁니다. 8월 달에 세울 때는 다스베이다 장승 세우려고 그래. 아, 진짜요?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김어준 모양. 원래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그러지 마. 아니, 잠깐만. 그러지 마. 다스베이다만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날 야외 상영 수라하려고요. 여러분 오세요. 액션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네. 법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공판이 9월 14일 날 있습니다. 1,004명을 모집합니다. 1,004명의 시민들이 어디다 법원을 신청해야 에워싸 하는 겁니다. 저희가 텔레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수라갯벌의 친구들에 한번 접속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수라갯벌의 친구들. 저번에 이렇게 수백 명이 알려졌다고 늘어났어요. 다시 보고. 네. 그래서 오셔서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것들을 같이 받아서 수행해 주면 예, 텔레그램 수라갯벌의 친구들로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달에 한 번은 진척사항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동필 씨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자기가 할 말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 처음 봤어 나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오동필 씨처럼 바칠 수는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이라도 어디 접속해서 혹은 얼마라도 또는 관심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계속 알려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가 돌아왔구나, 드디어.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진보가 곧 도착할 즈음이 됐군요. 예약받고 있습니다. 이벤트 특별가다. 병 새로 나왔네? 이쁘장하게 생겼네. 우린 이미 가격만 보고 냄새나는 싸구려 양고기를 사 먹었다가 배신당하는 사고를 자주 겪었다. 숙련된 소비자라면 가성비만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양고기를 맛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 30일 동안. 호주산 스프링램을 30일 저온 숙성하여 잡내가 없고 맛있다. 고기야 프리미엄 양고기.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북한하고 완전히 단절. 근데 일본은 북한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럼 러시아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럼 이게 막 돌아가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문 닫고 있는데 완전히?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요. 북한이 이제 말도 안 한다, 야. 끝났다. 이 상태죠, 지금.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남편의 20주기를 기해서 20년 만에 금강산에 성묘를 가려고 그랬는데 외무성 국장이 나서가지고 남조선의 어떤 인사도 북쪽에 올 수가 없다. 현대하고는 특별한 관계였는데. 특별한 관계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에는 이제 노동당 안에 통일전선부라는 것이 있고 그 통일전선부가 필요에 따라서 조선나태평화위원회의 이름으로 MOU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도 체결하고 그러는데 조선나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 개시의 북쪽 카운터파트입니다. 근데 실체는 통일전선부예요. 그런데 조선나태평화위원회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현정은이는 만날 사람도 없다는 얘기고 올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걸 조선나태평화위원회나 통전부 이름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외무성 국장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너 영혼은 이제 남남이다. 그동안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쭉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일 행사에 가서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집단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무슨 노래 부르고 다녔다 하는 식으로 통일부 장관을 극단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성신여대 김용호 교수를 지명하는 걸 보고 북한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북 간에 전혀 연락 채널도 없고 제3국에서 만날 일도 없고 또 일본이나 미국이 정보를 잘 주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일본, 미국과는 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정부는 가령 NLL 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도 회담도 안 될 겁니다. 군사정전에 소집해도 너희는 들어오지 마. 미군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아주 지금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지금 바둑을 두고 있어요.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통일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늙은 거죠, 내가. 잘못하면은 소위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나라를 뺏긴 그때 을사 오적 빼놓고는 나머지 다 슬퍼했는데 지금 그때 기분입니다. 나야말로 진짜 장지현처럼 시리아 방성 대곡이라는 글을 쓰고 싶은데 이 타자를 내가 빨리 못 쳐요, 좀. 자,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만날 생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하고 북한은 이미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도 만났다고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이상이죠. 기시다가 하반기에 총선을 해야 됩니다. 당선자 수치를 늘려야만 자기가 계속 총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2002년, 2004년에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 김정일 위원장하고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배상금 문제에 타결을 못 봐가지고 그냥 납치 문제도 진전을 못 봤어요.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돈을 계산을 많이 해주면 납치 문제에 있어서 기시다의 업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보를 할 준비는 됐을 거예요. 정상회담 전에 장관급 회담을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기시다가 계속 물밑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과를 금년 하반기 가을쯤 총선 전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기시다가 그 연설을 할 때 북한과 일본은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북일 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하는 나의 소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전달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 되게 싱가포르 아니면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요. 거기서 두 번 만났다는 보도는 나왔어요, 이미. 북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두 번 정도 만났다고 동아일보가 쓴 거 보면은 우리한테는 일본이 안 가르쳐줘도 미국한테는 상세보고를 했을 겁니다. 미국을 돌아서 지금 북일 접촉 상황이 실시간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행위를 하는지 나 좀 이해가 안 돼요. 배짱이 아니고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응? 배짱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꽉 막히고 일본은 지금 계속 북한하고 진도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중국은 이걸 반길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은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국가였습니다. 8% 이상 성장했고요. 조만간 미국을 GDP로 추월할 수 있는 성장의 궤도를 돌리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안정이 외교 기조에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요. 사실 중국에게 한반도 정책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둘 사이가 관계가 좋아져도 강력한 민족 국가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고요. 이게 나빠지면 또 불안해지니까 그거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어서 중국의 외교 안보 영역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중국은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남한은 스스로 독립변수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지금 윤석열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힘센 변수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정식이 단순해진다. 네. 외교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킬러 문항. 장관님, 센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북한하고 미국만 상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지금 세 개가 문제가 되죠. 하나는 핵의 고도화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엔 제재를 언제 풀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미중 충돌의 시기, 이 북한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지역을 어떤 체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 세 개의 문제에서 한국 변수가 딱 빠져버리면 중국은 미국만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북한과 잘해보겠다? 중국은 땡큐죠. 변수를 줄이는 거니까. 네, 변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견제해왔던 남북한이 통합된 강력한 민족국가의 등장? 이것도 고려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이 지도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강력한 민족국가의 등장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단된 채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이 주도가 되면 미국과 한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이거에 대한 염려는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리도 간단하고 변수가 줄어들고 네. 미국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이걸 진행할 때 중국하고 교감이 어느 정도 있겠죠. 당연히 북한은 일본이 미국하고 상의했듯이 중국과 상의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북한과 일본이 만날 때 중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에 중동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했어야 하는 역할인데 북한과 일본이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만났어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착대됐으니까 완전히 중국이 한국이 하는 역할 일부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상당 정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꼽사리 끼워서 얘기할게요. 지금 북한의 실무급 그 인사들이 이 일본과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고 노선도 없고 베이징 와서 그쪽 비행기를 타더라도 중국한테는 다 드러나는 거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지난번에도 김정은 위원장도 60몇 시간 그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실무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급은 아마 잘해야 국장 아니면 부국장급일 텐데 그 주제에는 기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차피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중국은 지금 북일 간의 접촉 과정을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접촉 과정을 일본은 미국한테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할 거고 그러면 미중은 북일 간의 접촉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한다는 얘기네. 우리만 이제 완전히 곰바우 대치. 중국은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먼저 존경하는 정세현 장관님하고 또 김희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낄 자리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이 최우선이죠. 러시아 기본적인 스탠스는 극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국경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분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북미 대화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중국과 함께 다양한 해법도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중국과 이해가 같겠네요. 그렇죠. 다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민족 국가 하나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다면 러시아는 그런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그 같습니다. 정도 차이. 과거에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러시아하고 일본 관계가 매우 괜찮았어요. 일본이 이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에도 매우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거든요. 또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미중 경쟁이 더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는 게 당분간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최근에 굉장히 밀착되고 있거든요. 작년 2월 27일부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격의 결의안을 6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모든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입니다. 애매하게 기권한다든가 중국처럼 기권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처럼 뭐 불참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화끈하게 반대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올 초에도 얘기했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 인민들과 또 러시아 군과 한 참호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월에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도네츠크 주 지역에 북한 노동자 500명이 갔다고 하죠. 이렇게 활발하게 그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뭔가를 좀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작년 12월에 제가 러시아 싱크탱크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 만났는데, 러시아에 가서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에게 우리가 의무는 없지만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화끈하게 대놓고 네. 벨라루스의 형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러니 북한이 이런 걸 추진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굳이 나서 반대하지는, 북한이 만약에 그걸 그렇죠. 원한다면 그렇죠. 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북한하고 일본이 가까워지는 건 미국이 싫어할까요? 나쁘지 않죠. 미국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중국 쪽에서 떼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지. 서로 이제 그런 머리를 굴리는 거니까. 그런 관계로 아마 일본은 그 시시콜콜까지 전부 다 미국한테 실시간으로 아마로 보고를 할 거예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미국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계산을 할 수 있죠.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나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많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그만큼 국제정치가 이제 냉정하다라는 말씀이죠. 그 공부를 하면서도, 야, 이거 인간성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각국이 찬스입니까? 바보가 등장해가지고. 너무, 진짜, 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뭔가, 진짜, 뭐랄까. 장관님 이렇게 바보라고 말하려다가 잠시 멈칫하신 거죠? 아니, 이게 바보라고 하면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BABO라고 그래. 미국이 지나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방치 상태죠. 예, 동아시아의 악의 축으로서 이 북한의 존재가 중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별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악역으로서의 북한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큰 중국이 악역을 담당해 줌으로써 밀려났고.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으로 한 대중국 정책을 어느 정도 경쟁 구도나 충돌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에 놓여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그 기조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반스 CIA 국장이 2027년에 대만이 중국을 침략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갖고 우리가 중국하고 탈중국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마크 밀리라고 하는 합참 의장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 안 할 수도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자기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야, 자기들이. 2027년에. 자기들이 주장하고 뭐 블링컨이 인정하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바이든의 선거 전략으로 두 개의 전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좀 길게 봤으면 더 이상 중국과 이렇게 충돌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일까? 이런 데에 대한 전체 틀의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만 남는 건데, 대중국 정책으로도 우리만 남는 거고, 대북한으로도 우리만 고립돼서 남는 거고. 이러는 사이에 미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북한도 각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수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과 북한 사이에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하는 나의 소신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계속 전달을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그 부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말에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만약 다시 미국 대통령 돌아오면은 북미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리라고 지금 일본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자마자 2월 말에 그때 다녀왔는데 그게 6월인가 7월인가 다나카 가쿠의 일본 총리와 미키 외상이 직접 보따리를 싸들고 베이징에 들어가서 사흘인가 머물면서
중일 5호 조약을 체결하고 수교까지 대사관계까지 아주 맺고 나와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가 먼저 거꾸로 질러 간다. 이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에 틀림없이 트럼프는 북미 관계 개선을 해서 노벨상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난 봐요. 근데 일본은 북미 관계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지금은 주인 노릇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동아시아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오길기를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지금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그 글자, 새 시대. 아, 이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입장인데 이걸 읽을 줄은 몰라요, 지금. 저는 그래서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남쪽이잖아요. 남쪽이라는 변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일본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예전에는 일본이 북한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한국에 와서 맺어달라고 하거나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어쨌든 한국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니네 오늘도 안 만날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북한하고 관계 맺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간첩이 있지 않을까?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일본한테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죠. 열어주는 결과 같아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런 관계 맺으려고 그래? 그럼 그때라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본한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통해 니네하고 다 공유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뭐 북한하고는 안 놀아요? 이게 간첩이 있어. 핵 문제만 놓고 봐도 일본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북한과 수교 유사한 형태로 외교 분야에서 계속 공부하셨던 분으로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죠. 같이 갑시다. 이번 시기에 확실하게 된 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뭐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된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실해진 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수교를 해야 될 시급성이 그러니까, 이번 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히토리도 많다고 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뭐 북한하고는 안 놀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장관님은 있다고 말한 걸로 치고 이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이 선거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북한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고 그 국가를 나쁘다고 말하고 그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자기 편으로 열심히 끌어들이기 위한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간첩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김효 교수님은 앞으로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도 못 나오는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남이라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봉남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을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주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지금? 이상한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 한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중견국의 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동북아에서는 우리의 국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센 애들 사이에 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일본과 서로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게 2000년대 초에 김대중 정부가 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대로 간다면 그거는 하위 파트너겠죠. 동등한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원래 있었는데 많이. 그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지금 간첩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개심을 해서 해결을 해서 안 할 거고 그거는. 그래도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지점 있잖아요. 조금 이상하다고 했죠. 네. 약간의 우려가 있고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네. 저도 못 나오나요, 이제? 자, 그러면 약간만 간첩을 인정한 것으로 하고.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현재 4분 도착. 입장! 누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날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유난히 데시벨이 높아요. 자, 진보. 드디어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있을 때 사야 하는 진보. 네, 이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제 예약 판매 받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기 매진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딴지마켓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주문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벌써 이제 매진이 그때 한국제일도의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제 지인분들도 정말 못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사고 싶어서 필요하셔서 살려고 그러는데 다 매진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20% 세일. 네, 한정 수량. 수량 끝나면은 20% 할인도 사라지거든요. 할인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물량이 없어요. 이게 물량도 없고 할인도 사라져요. 일단 선주문. 네, 선주문, 후시청.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네. 저희 딴지 마켓에. 지분 있어요? 딴지 마켓에 취직하셨어. 딴지 마켓의 심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딴지 마켓에는 고객들이 특징이 있어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좋은 제품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집안에 하나씩은 좀 들여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어떻게 집에 연결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집에 가서도 이게 있으면 이분은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하나씩 그냥 집에 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요거 타 먹으면서 윤석열 욕하는 거야?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좀 날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저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꿔놓은 게 진보예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한 잔 타 먹으면서 오늘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심정이고. 투표가 결정되는 겁니까? 혹은 신 변호사처럼 밤에 마시고 자도 좋습니다. 입장!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왜 이러세요? 신장식 변호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만 저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상태가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계속. 처음부터? 꽃을 꽂으신 분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괴롭잖아, 지금. 날씨가. 괴롭지, 괴로워. 그럴 때 딱 좋습니다. 제가 마침 저녁으로 야끼소바랑 유린기를 먹고 와가지고, 그리고 혹시 늦을까봐 좀 뛰어왔더니, 무더위와 습기가 막 음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마시니까 바로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진버는 향이 좋고 그리고 맛도 좋고 그리고 코너링이 좋습니다. 제 거는 병우가 탔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ml짜리 스윗 릴리 버전이 있어요. 병도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휴대용 그 술병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이거는 패션 프루츠 같은 게 들어가서 훨씬 더 상큼하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자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수량이 없어요. 네, 이 큰 병보다 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매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50% 할인이에요. 두 병 사시면 한 병 가격으로 드려요. 예약 판매라는 거. 네, 7월 말 정도에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수량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지금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의도적으로 술 먹는 얘기는 빼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요새 댓글에 하도 총수가 그래가지고 신 변호사님은 저녁마다 진버 타서 소주 술 한잔 하시면서 넷플릭스 보신대. 댓글에 그렇게 올라와. 혼자. 매일 그러는 건 아니야. 또 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토닉워터 중에서 단맛이 아예 안 들어간 토닉워터가 있어요. 진버랑은 그게 더 잘 어울립니다. 단맛이 안 들어간 토닉워터랑 진버, 얼음 그리고 독한 술. 자, 마무리는 술로. 자. 네. 영화 뭐 나온 거 있어요? 보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가. 뭐라고요? 보이즈 어프레이드. Bo is afraid. 주인공 이름이 보예요, 보. 보는 두려워요. 아리에스터라고 유전이랑 미드소마를 만든. 미드소마? 네. 아우. 이상한 감독이잖아. 이 양반 진짜 이상하더만. 네. 본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보라고 하니까, 사람 머리를 깨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골랐던 그런 사람인데, 영화를 참 아름답게, 괴기스럽게 찍더라고. 네. 아름다운데 괴기스럽게. 그래서 이 양반 영화들을 보면 반복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리는 공포는 대부분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없다. 그 양반 왜 그래요, 근데? 무섭다기보다 찜찜해. 아니, 뭐 그런 영화 만든 사람도 한 명쯤 있어야죠. 이렇게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그리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지저분하게 그린다기보다 이상하게 그려요.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운이 좋으면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조금 열어놨다. 예전 영화에서는 그딴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너에게 미래는 없어. 들어온 이상 넌 끝난 거야. 누가 먼저 죽을래? 뭐 이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살짝 열어놨다. 말하면 스포되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트루먼 쇼 보셨죠? 아리에스터가 트루먼 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설정은 재밌을 수 있겠다. 네네네.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영화적으로? 근데 누구한테 권하진 못하겠어요. 권하지 못하겠어요. 권했다간 원한을 살 것 같아서 이거를 굳이 왜 봐야 되나? 라는. 굳이 왜 봐야 되나? 심지어 지금 우리 그 정치 뉴스만큼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도 없거든요, 이 영화는. 아니, 그 정도 다이나믹은 어디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유전이랑 미드소마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작비를 훨씬 그 전보다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만든 것 같고요. 예, 진짜 엄청난 강박증에 빠진 남자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도 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감독부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미안했는지 열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 감독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영화가 이제 유전이나 미드소마와 달리 공포 영화가 아니다. 코미디 영화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굉장히 재밌는 코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익사이팅하다라는 게 아니고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저런 상상력이 뒤에는 정말 좀 투머치라더라고요. 이번 주 개봉한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리면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엔니오 모리꼬네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네, 근데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만들었어요. 저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만든 가장 명작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 작품을 꼭 보실 분들은 절대 출연진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점점 더 대단한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인터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 감독 저 사람 나온다고? 그 조앤 바이즈의 Here's to You도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앤 바이즈한테 이제 그
너가 가사만 붙이면 된다. 무슨 영화를 좋아한다면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즐길 수 있는 다큐다. 2시간 반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다음 장면에 다음 어떤 감독이 어떤 누가 나올까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 야, 제가 지금 출연진을 봤는데 와. 말하지 말라니까. 너무 말하고 싶다. 근데 와. 안녕하십니까. 나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이드. 4대강 보이죠, 프레이드로. 볼을 열어야 됩니다. 볼을 열어. 닫기도 하고. 잠깐만. 저기 전만 안 웃네. 야, 인촌아, 묶어라. 인촌이가 돌아왔어요. 문화톡부로 돌아온다며, 윤촌. 그래. 나도 돌아왔어. 왜 한숨 쉬어? 성렬아, 술 계속 마셔라이. 술 계속 마셔라. 자. 자, 우리 혼자 사는 남자. 다큐멘터리 28분짜리인데요. 젊은 위거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뭐라고요? 젊은 위거의 기쁨과 슬픔. 다큐멘터리예요. 위거라고 하는 중국 쿤밍이 고향인 청년이 한 17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입니다. 우주와 대화를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학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까마귀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눈 내리는 것을 처음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하는 이런 정말 순수하고 소박하고 문학을 사랑하는데 특히나 루마니아 문학을 사랑합니다.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루마니아로 가요. 그리고 그 루마니아에서의 80일간의 삶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살 아들이 루마니아 문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루마니아로 가거라.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이 꿈을 실현하는 일을 보는 일이다. 촬영도 굉장히 잘했어요. 루마니아어를 익히고 가고. 생각해 보세요. 루마니아 향토 시인의 시 낭송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와 계실까? 근데 16살 먹은 키 큰 중국 소년이 와서 너무나도 감동을 해서 자기가 읽었던 루마니아 시를 낭독을 하는 겁니다. 루마니아어로. 그 다음에 중국어로도 한 번 더 낭독을 해줘요. 그걸 다 보고 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렇게 예민함과 순수한 감정을 가진 청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걸 다큐로 찍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대단하다.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친구가 독특하니까. 루마니아에서 이 다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친구를 중국과 찍어야 루마니아 되겠다고 왔다 갔다. 누군가 결정한 그 순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누군가가. 감독이 중국에 가서 인터뷰를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루마니아 시를 읊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거기서 역으로 추적해서 예. 중국에서 삶까지 찍고 그래서 다큐 전체로 탄생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감독이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행사를 기록하던 사람이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한 거야. 재밌다.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재밌다. 예,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추천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장실 변호사는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별걸 다 찾아보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는 두 분도 못 봤죠? 네. 다큐멘터리 얘기 나온 김에 왓챠 보시는 분들은 제네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세바스티앙 살가두라는 사진작가, 독립영화계에서는 거의 지저스와 같은 빈 벤더스 감독이 둘이 같이 만든, 그러니까 사진작가를 찍는 영화 감독의 다큐예요? 네, 다큐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앙 살가두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큰 화면으로 좀 폼나는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부제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소금? 네. 빈 벤더스 감독이 과연 세상의 소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세상의 소금은 제일 좋은 건 지난주에 우리 선전했던 그 소금 아니야? 이영년전 소금. 그 쌀가두가 찍은 사진 중에 억만금을 쥐어준다고 해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북극곰 바로 코앞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연구하다가 곰한테 뜯어먹히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곰하고 자기는 네. 친구여서 절대 곰이 해치지 않는다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그럼 또 양지열 변호사. 별로 유명한 공포 영화는 아니고 많이 잔인하지도 않고요. 많이 잔인하지 않고. 네, 넷플릭스에 제인도라는 그게 있어요. 미국에서 실험 이상의 사람을 존도라고 부르잖아요. 여자는 제인도라고 불러요. 장례식을 치르는 집에 이 신혼 미상의 여성 시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봐, 뭐가 안 괴기스러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몇 명 죽어, 몇 명? 많이 안 죽어요. 죽긴 죽는구나. 네, 죽긴 죽죠. 세일러 마녀 재판에 대해서 모르시면, 세일러 마녀 재판을 한번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에서 가장 큰 마녀 재판이었고, 100명이 넘게 재판에 넘겨서 실제로 마녀로 몰려서 한 20명 가까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을 보면 마녀가 등장할 때는 세일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지금도 세일럼의 주에 가면 그 마녀 상품들을 팔고 있고, 여러분들이 형사재판에서 잘 알고 있는 자백배제 법칙이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도 그 마녀 재판에서 유래를 했어요. 서양 정서에는 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영화는 한을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아리에스터보다 양지열 변호사의 상태가 다스베이다에서 영화 얘기 시작한 다음 한 번도 빼지 않고 모든 영화가 시체와 살인과 아닌 거 있을 거야. 화형당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렇지 않은 영화 추천한 적 없어요. 그죠? 없어. 막 기다려봐, 나 뭐 있었던 것 같아. 신자식 변호사는 온갖 나라의 영화가 다 나오는데, 네.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이제 국적은 다를지언정 사람이 죽어요. 네. 그 사람이 나서 죽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자연사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색다른 여성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 부인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뉴스 계속 나오거든. 부산이스 레디 이 키링 디자인을 했다잖아. 그래서 무료로 배포한대. 베트남은 여배인 줄 알았다고 반했다고 막 난리 법석 떠는 기사 엄청 많이 쏟아졌지. 그리고 강릉에 가서 쓰레기 줍고 오징어회 먹었다. 이것도 포탈 탑에 걸려 있었어. 저 오징어한테는 이름 안 정해줬나 모르겠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직접 들어봐야 돼.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여성기업 주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시기를 딛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쟁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업인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연설 자체는 이제 발음이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꼬이냐. 왜 그러지? 발음이 저도 네? 물어봤어요. 유성훈 평론가한테. 왜. 그래서 동영상으로는 안 뿌려. 기사로 안 뿌리지. 계속 발음이 꼬여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부진 씨 사진을 이상한 걸 써요.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안 예쁘게 나온 걸 써요. 자, 그런데 일주일 내내 대통령 부인 기사를 밀어내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때문이다. 하나가 더 있어요. ARS 조사에서 35%를 약간 상회할 때 되면 나와요. 그러다가 그 하회하기 시작하면 기사가 안 나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 씨 명의하고 엄마 명의하고 오빠 명의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 씨 명의는 대통령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간 부부 재산이에요.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 10년 이상 이곳을 종점으로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걸 종점으로 예비 타당성도 끝났는데 갑자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마자 국토부가 찾아가서 이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양평에서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자 양평에서는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양평에서 보냈던 문건을 보면 이거 광역망하고 연결하는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 분석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 눈치 없이. 왜냐면 도로가 길어서 또 1,300억이 더 들어간대요. 그 RC 추가 설치해야 되고 근데 국토부가 이 방안을 채택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김건희 씨 땅이야. 축구장 3배 크기예요. 22,000제곱미터고요. 약 7,000평 좀 넘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가 군수지 참. 새로운 군수가 오자마자 취임 열흘 만에 진행된 거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거든? 대통령 부부 땅이야. ESIND 땅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게 지금 우연이 됐다는 거잖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들 어른들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뭐 시장이 누가 되더니 지네 집 앞으로 도로를 뚫었다더라. 그래서 뭐 군수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래서 걔는 감옥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땐 잘 안 갔어. 감옥도 잘 안 가. 순천은 4번 연속 구속됐었어 그때. 지역에 지자체장들이 구속되면 10층 팔고 이거 때문이야. 이거였어요. 도시계획. 근데 잠깐만 대통령 땅이 그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두물머리 찍힌 데 있잖아요. 저기가 상습 정체 구역이에요. 두물머리. 너무 밀려요 저기는. 강원도에서부터 들어오고 경기도 들어오고 사실 도로 조금이라도 저 두물머리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상. 그래, 연잎 핫도그는 맛있지만 2시간 들어갔다 2시간 나오는 건 괴롭죠. 두물머리에. 연잎 핫도그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이번 주에 팔아요. 두물머리 가면 연잎 핫도그 먹고 와야 되잖아. 여기 서울 강남이잖아. 고속도로 뚫려서 20분에 온다는 거 아니야. 요 인근에 장모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 땅 단독으로는 개발 여지가 없는 곳이래요. 그런데 인터체인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휴게소가 되기가 좋은 지역이래. 그런 얘기가 있어. 양서면으로 올라가는 거 기존안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타가 BC 해서 베너핏 코스트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이 0.5가 넘어야 예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0.5를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10년 동안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양서면으로 가는 것도 계속 뒤로 미뤄졌던 거예요. 예타 통과를 못했어. 근데 마지막에 예타 통과를 할 때 BC 비용 편익 분석이 얼마가 나왔냐면 0.508이 나왔어요. 겨우 통과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 동네 양서면이나 양평군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기적적이다. 0.5를 넘었다.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 2km가 늘고 1,300억이 들어요. 그럼 0.508 넘을 수 있겠어요? 비용 편익 분석이 0.505를 못 넘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말에는 그래. 양서면으로 가. 주말에는 필요해. 근데 평일은 이 비용 편익이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10년 만에 0.508로 통과를 했는데 저쪽 밑으로 가면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도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예타가 다 통과됐는데 노선을 변경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데는 말이 안 되는 권력, 말이 안 되는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있어? 예, 변경 안으로 가잖아요. 이번에 군수가 나와서 무슨 뭐 김건희 씨 땅 뭐 대통령 소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주민들 편익을 위한 거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원희룡. 근데 그런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왜 옮긴 건데?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해야 돼요. 거기에 정확하게 BC를 가지고 답하는 답이 있는지 다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왜 비난하냐, 허무맹랑한 얘기다, 왜 옮겼는데에 대해서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IC하고 JC를 헷갈려가지고 위치를 바꿨다라는 건데 들공이 눈치 없어서 그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IC하고 JC를 헷갈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잘라야죠. IC, JC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헷갈렸다라는 게
왜들 그러지? 아, 참. 이 도로상의 한쪽 면에는 휴게소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휴게소라는 게 양방향으로 지어지잖아. 그 양방향에 지어질 지점쯤에 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들킨 거 아니야. 들켰지. 얼렁뚱땅 하려다가. 안 들킨 것도 있을 거 아니겠는가.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 10년 전 얘기고 막 이렇잖아요. 취임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취임하자마자 용산에 공사하는데 자기 수익이야. 알던 업체들한테 막 줬다. 아니 예타 다 통과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일 정도면은 얼마나 단호하게 했다는 거야. 알아서 했을까? 알아서 했다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시하셨어요. 알아서 한 거예요. 여보! 만약에 안 시켰는데 충성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들키면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잖아. 이 새끼 미쳤나? 어? 누가 이런 거 시켰어? 라고 할 일이란 말이지. 어떻게 이걸 알아서 해? 이건 감옥 갈 일인데. 그렇다고 너무 뻔히 보인 걸 또 시켰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진짜 80년대, 90년대 지방에서나 있던 일이라니까 이거.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다음에 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되게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논리를 완성하면 안 될 것 같아. 논리를 그냥 네. 결론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성렬 이즈 어프레이드. 네, 어프레이드. 네. 네. 성렬 이즈 어프레이드. 윤 이즈 어프레이드. 이거밖에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나 딱 들더라고. 누군가 부동산에 대해서 대단히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하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는 거기에 길이 나거라 하면 길이 나고 길이 있으라.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이지 꿈. 고속도로가 나거라. 종점이 생기거라. 여기 개발이 이루어지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참을 수 있을까? 부동산 하면 MB인데. MB는 이렇게 짜잘한 건 안 했어. 크게 먹었다. 안녕하십니까. 아, 또 해 먹고 싶다. 회. 회. 해 먹고 싶다고. 해 먹고 싶다. 해 먹고 싶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취임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취임 후에 벌어진 일이.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이랬거든. 그리고 이때까지 대통령실 지을 때 업체들 등장하는 건 본인은 아니잖아. 예. 잘 아는 업체다. 그럼 뭐 챙겨주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원희룡하고 김선교 두 사람이 스스로 흑기사를 자처하고 둘이 나왔어. 그렇지. 내가 대신 먹어줄 거야. 내가 대신 먹어줄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김선교 삼선 군수였어요. 그럼 그동안에 예타부터 시작해서 양서면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야.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바꾸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둘이 막 너무 자기가 흑기사 하겠다고 나부댄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지금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현직 군수, 전직 군수, 국토부 장관 셋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래. 보통 이런 의심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발빼기 바쁘단 말이야. 내가 결정했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야말로 이상하지. 그게 난 제일 이상해요. 왜? 보통 지역에 군수들 이런 시장들 많이 날라가거든 이런 걸로. 용인 시장님이 임기를 다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항상. 뭐 이렇게 막 건물 짓고 도로 내다가 막 다 걸려. 지자체장들보다 더 나쁜 케이스인 게 지자체장이 자기 땅에 이걸 하진 않아요. 이런 인허가를 내주고 돈을 먹는 거지 보통. 이거는 자기 땅에 한 거 아니야. 종점을 자기 땅에 빵. 이 일본 정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전인수라는 얘기, 제논의 물대기라는 얘기가 있죠. 일본 정치에서는 아전인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철도를 자기 지역구로 끌어들인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내 집 앞으로는 아니고 내 땅으로는 아니고 내 지역구에 철도역이나 종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써먹는 거예요. 워낙 그게 많아서 아예 일본 정치계에는 아전인철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거든요. 아전인도. 이거 진짜 과감한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땅이 이렇게 정적을 변경했다 그러면 100일 동안 기사가 날 일이에요. 신기하긴 하네요. 생각할수록. 왜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지역 이런 거 해봐야 사실은 지자체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수준인 거죠. 고속도로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생각도 못했다?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심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사실 제 주변에서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네가 좀 희생하고 친구들 좀 한 3대 살려줘라. 어떻게 희생하고? 뭐 지방에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면 거기서 그런 공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인허가 권한이에요. 그거 한 3년 들어갔다 나올만 하다는 거예요. 많이 남는다는 거야. 그 양지열 변호사를 아는 지방에 이제 그 동양 친구들이 너 농담처럼 서울에 성공 좀 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출마해서 지자체장 된 다음에 인허가 나 좀 떨어뜨려줘, 나 먹고 살게. 친구들 좀 살려줘라. 뭐 이런 3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3대. 얘기를 농담처럼 하거든요. 그런 농담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움직이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 해봐서 아는데 아전인 철이 아니라 아전인 강으로 가야 됩니다.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 정말 스펙타클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게 알려졌을까? 최초로. 군의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공지해야 되는데 얼렁뚱땅에서 3일 만에 공람도 끝냈고. 지역 주민들이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3일밖에 안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 아까 뭐 한 100일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양평 쪽에 주민들끼리 되게 말이 많이 돈대요. 그럼 기자들이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가서 좀 돌아다녀, 공인중개사 사무실만큼 이런 변화에 민감한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갖 소문들이 다 모이니까 옛날에 보면 잘 찾아다니던데. 현 군수는 땅값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가 노컷인가 어딘가 가서 부동산 2배는 뛰었어. 뭔 소리야. 아니 뭐 누가 짜장면을 먹었는지 국밥을 먹었는지도 취재하던 기자들이 왜 현장엔 안 갈까? 현장 가서 취재하면 되잖아요. 국토부가 이렇게 무리한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 개발들도 어떻게 됐을 수 있잖아.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봐, 이제. 이 전체를. 저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취재가? 안 어려워요.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등기부 다 떼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 보는 거야, 등기부.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갖고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거든. 취득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일대는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봐. 근처뿐만이 아니라 저기 한강 8당호 인근. 아니 원래 그 나들목 주변 10분 거리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쪽에 상가도 생기고 또는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 개발 사업이 있나 잘 찾아봐야 돼. 부동산을 투자했던 것을 보상받을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있고 그중에 한 단면이 들킨 것이다 라고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전제를 달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걸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죠. 신장식의 뇌피셜. 이게 서막일 수도 있어요. 뭔가에. 자, 가실 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뉴스 보기가 좀 힘들죠.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뉴스 다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스베이다도 매주 다 안 봐도 돼요. 때가 되면은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오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부를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